네, 큰일 났네요. 왜요? 네, 요거 뜯어서 이주호 기자가 사야 된대 그건. 아, 근데 이 정도는 살만하잖아. 아, 네네. 아, 가격대가 너무 좋네요. 네, 사시기 네. 바라겠고. 들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노트북 쓰시죠? 증권회사 하는 노트북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그냥 데스크탑만 써요? 딱 그 회사에서 준 그 예. PC만 써야 되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보안 같은 게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3%의 자료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네. 회사 거는 못 씁니다. 또는 회사에서 나가려면 자료가 결제를 2번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결제를 2단계를 받고 아. 나가야 되고. 아, 근데 그건 뭐 필요한 일인 것 같네요. 또 거기는 뭐 외부망이랑 너무 또 이렇게 잘 돼갖고.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이 뭐 교보 그건 조건인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이제 추가로 하나 사시면 되겠다. 노트북은. 자, 그러면 오늘도 미국 시장은 또 오르면서 끝났군요. 네, 뭐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한다는 것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직전일에 장중에 관세 한 달 유예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낙폭을 축소했고요. 그것을 연장선에서 오늘 아침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3%, 나스닥이 1.3%, S&P 500이 0.7% 상승을 했습니다. 주 지표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국제 수익률도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큰 특징은 없었고요. 네. 이제 중국은 2월 4일이 됐기 때문에 네. 중국은 관세 부과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맞대응의 날짜, 이건 뉴스로 전해드릴 텐데요. 맞대응의 날짜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2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월 12일이 다음 주잖아요. 아, 뭔가 또 예,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우리만 영향을 받았어요. 어제 장중에 2시쯤에 확 빠지는 거 보셨죠? 네. 환율 올라가고. 네. 그게 그때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약간 또 회복하더라고요. 약간 회복을 했는데 뭐 많이 네. 회복을 못했고 회복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목들을 보면은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애플 2%, 테슬라 2%, 엔비디아 1.7%, 뭐 그 정도 반등을 했는데 팔란티어가 23.9%, 24% 상승을 했고요. 주로 보시면 메타나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쪽이 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AI의 이제 상용화되는 쪽에 그런 쪽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작년 YOY 대비 이런 15% 상승했는데 네.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낫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구글 반도점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큰 내용은 아닐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 못하지 않을까요? 안 되고 예, 거의 미약하다고 합니다. 뭘 반독점을 중국에서 조사를 해? 그러니까 상징적이겠죠. 네. 상징적이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볼 때 한 7%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그런 정도의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작년 한 해의 탑픽이었던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는 조금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요. 좀 주가가 떨어지거나 안 좋으면 좀 부정적인 노수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네. 엔비디아의 좀 부정적인 노수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주었는데 좀 마지막에 2시 이후에 좀 밀리고 또는 장중에 추가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그 전날 7천억 팔았죠. 근데 요번에 어제는 77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가 택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상승의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날에 제가 어제 아침에 과하다는 표현을 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1%갭 상승 출발 후에 한 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로 상승 강도를 약화됐고요. 그러다가 오후 2시에 환율이 급등하고 선물이 급락을 했는데 그 순간에 미국이 그 원래 예정했던 날짜죠. 2월 4일 공시. 그래서 0시 이렇게 해서 중국의 10% 추가 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 밀렸다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반등을 주었는데 그 반등의 힘은 아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직전에 한 2.5% 하락을 했죠. 네, 1.1% 상승 마감했고요. 2,500포인트 넘어섰다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양봉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상승은 했지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아침 설명드리기를 한 5%에서 10% 사이에 대부분 빠졌었어요. 근데 어제 반등은 2에서 3% 반등했어요. 근데 그런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래량이 늘고 아주 큰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3.3% 올랐고요. 로봇주들 레인보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는 샘 알트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지금은 이제 관세 매크로에서 관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샘 알트먼의 방안에서 나왔던 그 커멘트들이 네. 전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 테마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샘 알트먼이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 뭘 바라는 걸까? 그러면 일단은 손정희 회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스타게이트에 투자해달라고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야 그냥 투자만 하고 우리는 얻어낼 건 없고 돈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만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투자 때문에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샘 엄트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번에 이제 딥시크의 노이즈가 발생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한 축으로서 그 동안에 좀 유지를 좀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뭐랄까 좀 뒤처지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막 우군을 막 만드는 것 같아요. 우군을 만드는. 예. 그러면서 일본 들렸다가 우리도 오고 우리 왔다 인도왕가 그렇죠. 네. 또 다른 나라 가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 왔지만 그래서 우리만 뭐 바라보고 우리하고 뭘 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 AI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AI라는 얘기를 꽤 오랜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AI에 뭘 했나? 우리는 정말 그냥 하청업체로만 있고 엔비디아 하청업체로만 있고 우리가 뭘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구축을 하던 아니면 어떤 기술에 돋보이는 기술이 있던 네. 치고 나가는 기술이 있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답답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샘 얼트만이 나와서 삼성도 만나고 SK하이닉스도 만나고 카카오도 만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모멘텀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확실히 잡고 확실히 그 동아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잡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전제는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일본 먼저 들렸고 네. 우리 왔다가 딴 나라 국가도 가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은 발생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뉴스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테마 위주로 우리 시장은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황에서는 이제 관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쭉 들으시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연합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계속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먼저 그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 발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중국도 미국산 일부 제품에 관세 대응을 하겠다. 뭐 석탄 LNG 15%, 원유 농기계 대형 차량 픽업 트럭 10%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2월 10일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월 10일부터 발표한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유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선언적으로 한 달간 유예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달 지나고 나서의 날짜가 이 중국이 양해를 시작하는 봄입니다. 양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에 꿰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제 통화를 해서 이런 해결을 받잖아요. 근데 24시간 내에 중국 시진핑과 통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한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 하나도 또 전해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중국이 2천억 달러 수준의 미국 제품 구입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 2020년도에 체결한 1월에 체결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있어요. 네.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어제 보여드리기를 2018년 1월서부터 2019년 중반까지 미중 간 계속해서 이 관세를 가지고 무역 전쟁을 한 그 스토리를 보여드리고 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2019년 9월에 이제 관세 올리는 거 유예하겠다라고 해놓고 네. 그래놓고 그 말에 이제 합의를 얘기를 했고 그 합의의 단계가 1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202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서부터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천억 달러 수준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중단 또는 일부 인하하기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요거 플러스 알파로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했든 안 했든 우리는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2월 10일부터 맞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곧바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물밑작업은 다 하고 있다 지금 서로 협상을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표현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차 때는 어제도 그 설명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1차 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길게 끌고 왔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서 상대 국가들은 대부분 다 준비를 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이것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즉 협상의 결과 조율과 협상의 결과도 상당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의 시황을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2018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4차례나 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는 해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보고 그때 15% 빠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15%, 12% 막 이렇게 빠졌어요. 중간중간에. 예. 근데 지금 그때하고 똑같이 하면서 요번에도 몇 퍼센트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 자체는 그 부분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네. 것 하고요. 한 발만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를 낮추고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하는 속에서 감세나 이런 친기업 정책을 해서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고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먼저 해야 되는 관세 본인이 얘기했던 관세는 훨씬 더 빨리 이걸 진행을 하면서 빨리 때리고 빨리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친기업 정책들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이제 좋게 만드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이제는 이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달러인덱스가 막 오르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 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달러인덱스가 더 오르고 우리나라 원화가 1,500원을 넘길 수 있고 막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관세만 놓고 단순하게 관세를 가지고 협박돈을 압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이기고 있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되고 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뤄낸다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금리도 내려갈 거고 달러도 내려갈 거라는 네. 시각으로 우리는 시장을 해석해야 된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첫 스타트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굉장히 흔들리겠죠.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것도 지금 빨리빨리 해결을 해나가면서 가는 과정이 있다. 네. 그러면 원래 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였냐를 생각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꾸 관세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걸 생각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 싶어요. 시황을 볼 때, 네. 시황을 볼 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 시장은 요 비슷하게 2018년, 19년도와 이제 비교를 자꾸 어제하고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는 트럼프 일기 때는 나름 끝나고 나서는 잘 대응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뭐 지수의 우리 주가 지수의 위치 뭐 이런 것도 다른 게 있지만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 상황은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살짝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와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인 겁니다. 오히려 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그때도 우리가 있었고 그때도 그거를 반영하고 지나갔고 그때 뭐 우리가 엄청나게 나빴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지금 내수익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6%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보다 낮을 거다라기까지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우리 내부적으로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에 우리 시장은 이 하단에서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종목 중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초 들어서 확연히 보여준 AI 서비스 활성화 섹터 뭐 이렇게 일부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뉴스를 보면은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또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군요. 예, 네. 일단 2번, 3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1번 뉴스는 좀 재미있는 뉴스예요. 이거 좀 앞으로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국부 펀드를 만들어요? 트럼프가 국부펀드 설립에 대해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부펀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국부펀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국, 아부다비, 싱가포르 뭐 네. 정말 이런 데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부펀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관세를 가지고 뭐 여기에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금 추초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거는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물론 보도로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 국부펀드는 정치적 영향권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재무부 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성공시키면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걸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부 펀드는 그럼 정부 소속,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성공시키면은 무슨 관세 같은 뭐 중요해 이런 게 이걸 가지고 산업에 본인이 원하는 국가적으로 산업을 부흥시키는 어떤 집중적인 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건 근데 뭐 안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많고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궁극적으로 여기로 다른 어떤 정책들이 몰아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요거 좀 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왜 우리가 참고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성립됐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디 투자한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 전세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협박으로 순환되고 미국의 남쪽과 북쪽의 국경을 강화했다. 우리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 약속을 했죠. 관세 통한 트럼프식 압박의 위력을 확인했다. 결국은 이건 이제 월가의 보도입니다. 국내 비판이 약화되어서 향후에는 공격적 관세 정책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보고들이 나옵니다. 성공했으니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죠. 네. 비판이 좀 목소리가 좀 낮아지는 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 각국에서는 미국을 배제한 경제 블록 결성에 더 지금 바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강력한 경제국이라서 이거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서 갈 거예요. 지금 유럽연합도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전에 트럼프한테 뭘 주면 되냐? 뭐 이런 다 전국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그러고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요. 최근 2개월 동안 유럽연합이 3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남미 4개국과 25년간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타결시켜버렸습니다. 새로운 무역지대를 형성하고요. 스위스, 멕시코와도 협상 타결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13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협정 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요. 그리고 8개국이 더 가입 예정이 있고 중국은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유무역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영국이 환태평양 무역 블록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이 미국이 여기서 빠졌죠. 네. 이거 탈퇴 트럼프가 탈퇴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공식 가입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그래서 미국하고 트럼프와 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어떻든 간에 숨통을 튀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이길 거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해요. 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미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영어도 안 쓰잖아요. 잘. 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 예배주의가 아니고 미국 고립주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상당 부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볼 때는 결국은 미국이 이길 거야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동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데에 참여를 하든 다각화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가든지. 해바라기가 그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요? 가만히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빨리 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샘 올트먼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하는 바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일단 워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료그룹이 모든 오픈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용 제품에 대해 미국 건강보험관리법 규정 인증 절차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AI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AI 헬스케어라는 섹터가 있고 거기에 테마가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오르면 더블 내려도 밤토막이래요. 네. 그리고 수익도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상당히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런 기업이 별로 없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길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작년에 젠슨왕 CEO가 CES를 할 때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었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데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오픈 AI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AI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 AI 헬스케어 쪽은 훨씬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익혀지죠.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공 어제 그래서 로봇주가 더 뜬 거예요. 사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분 참여한다 그러면서 작년에 떠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 논의를 원하고 그것이 한국에 온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멀트만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로봇 한다 그래서 다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긴 했지만 네. 전부 다들 이쪽에 이제 투자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AI 헬스케어 이게 우리나라 될래나 뭐 또는 카카오의 얘기는 제가 여기 안 나왔는데 하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안 가져왔는데 카카오와 협업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카카오 사업에 오픈 AI의 기술력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언급을 주시던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LLM 어느 정도 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네. 부분도 좀 한다고 했지만 카카오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오늘 걸 알지만 아무튼 그 경영자들의 리스크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 동안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없었어요. 카카오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픈 AI에서 카카오를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공 기자님 생각하고 전 똑같습니다. 오픈 AI는 자기네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구축을 해놨어요. 네. 구축을 해놨는데 이걸 상용화시켜서 B2C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그런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AI의 실제 수혜자는 오히려 그것을 상용화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나중에 애플이 됐던 이런 데가 더 될 수 있다. 팔란티어가 됐든 이런 데들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픈 AI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하고 손을 잡으면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라는 시장을 하나가 얻은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카카오는 온갖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가 맨날 비판했던 엄청난 그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오픈 AI의 기술력을 거기에 얹으면 서로 윈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애매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픈 AI와 협업할 거다. 뭐 LLM을 활용할 거다. 그리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카카오의 오픈 AI에 뭐 챗GPT 넣어가지고 뭘 그냥 할 건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단 우리가 지금 카카오가 얼마나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도대체 그래서 뭘 할 거냐, 그게 돈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팔란티어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팔란티어가 도대체 뭘로 돈을 얼마나 벌어? 뭐야 도대체 하는 게. 그 제가 팔란티어 그 IR에서 나온 내용들을 몇 개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자기들이 자랑하고 수익을 여기서 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대형은행의 백오피스 프로세서를 그동안에 5일 걸렸던 거 3분으로 단축했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100시간 자동화 작업을 단 한 번의 확인으로 축소했다. 미국의 아미벤티지 여기 뭔가에서 막 눌러봤어요. 저도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해가지고 실시간 작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전략을 주는 거예요. 네. 육군에 주는. 이거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거 지금 4년 계약 뭐 연장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 미국 연방 정부의 보안이 되게 중요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환자 주요 병원 이송 시간을 단축했다. 이거 정형외과 수술 미사용 시간을 40% 단축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을 38분 감소했다. 무인철도 운영을 최적화했다. 식품 안전 및 품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망 품질 개선 속도 개선을 기존의 4시간을 몇 분 안에 끝나기로 만들었다. 이게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 그게 뭐야? 그래? 이런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수술 미사용 시간을 40% 단축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사업이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고
거기에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AI 알고리즘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이걸로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예.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요.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잘 가져왔죠. 네네. 이거 보면은 이런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뭘 해서 AI 뭐 해서 돈을 들여서 뭘 해서 환자 병원 이송 시간을 단축했다 또는 앰뷸런스가 오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간을 뭐 엄청나게 단축시켰다 뭐 이런 걸 하면 그게 뭐야? 우리 이럴 거라고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시장이 작잖아요, 우리가. 네.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의 한계가 그거예요. 우리 주가도 그렇고 우리 한계는 시장이 작다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도 어쩌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규모의 LLM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 구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오픈 AI가 와서 우리를 해볼래? 라고 했다면 이거는 그냥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렇지만 그냥 그냥 왔다 갔구나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번 기회가 이런 생각을 어저께 쭉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좀 들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주식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야에서 테마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축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다른 기업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도를 잘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과는 AI 전용기기 및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과 같이 만났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오픈AI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 내용이 AI 전용기기 및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SK 최태원 회장과 회동에서는 보도에 보시면 HBM 및 AI 비서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사실 삼성하고 SK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내용이 달라요. 이 내용이 이 워딩을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랑은 뭔가 디바이스 같은 거 만들고 싶고 예. SK랑은 HBM 예. 하고 그다음에 아마 통신 관련해서 예. AI 서비스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 예, 어제 뉴스를 가져왔지만은 샘 얼트만이 이제 AI 저 데이터 센터의 칩을 이제 자체 개발하겠다. 디바이스도 자체 개발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는 삼성에서는 이런 협력을 했고 SK는 이런 협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에도 사실은 오픈 AI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협업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뭐 인도도 하고 일본도 하고 뭐 독일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삼성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이 부각이 되거나 성공해낼 수 있다라면 삼성에게도 그동안에는 좀 움츠러졌잖아요. 움츠러있다기보다 뒤떨어졌잖아요. 근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어저께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리는 건 샘 올트만이 와서 이런 뭐 기업인들 만나고 또 워딩 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AI 그러면 우리나라의 AI는 뭐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기대도 안 했고 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모멘텀을 만들었던 트리거가 있었던 거죠. 그 트리거가 뭐냐? 딥시크예요. 딥시크. 예, 딥시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빠르게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에서 섹터를 바라보고 주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양자 컴퓨팅 주식도 테마를 이러면서 올랐습니다. 그럼 빌 게이츠가 이 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후 바이낸스에 나와가지고 양자 컴퓨팅이 3년에서 5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다. 젠슨왕 전망에 반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3에서 5년 안에 양자 컴퓨팅 기술 중 하나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실용적으로 유용해질 가능성이 높다. 젠슨왕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딩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양자 기계를 설계 구축 중이며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있고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아직까지도 오류도 있고 잡아야 될 게 많다라고 시간이 걸릴 거다는 얘기를 써놨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서 막 우리가 막 또 너무 왔다 앞질러 가지고 양자 컴퓨팅이 막 물론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막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인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요 워딩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저런 거나 비슷해요. 우리 그 자율주행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잖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처럼. 이 양자 컴퓨팅도 지금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얘기 나올 때 확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또 올랐다.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테마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대만 공상15회를 인용해서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분석 자료입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블랙웰 출하량이 최대 43%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기 GB200 출하량 전망치가 기존에 이거는 모건 스탠리 전망인 겁니다. 엔비디아 전망이 아니고 약 3에서 3만 5천 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만에서 2만 5천 개로 하향한다. 자, 본인들의 전망을요. 모건 스탠리가 그 SK 하이닉스 좀 일찌감치 뭐 네. 피크와타 했던 예, 예. 데가 모건 스탠리 맞죠? 예. 이번에 엔비디아네요. 예. 이유가 뭐냐? 메타는 여전히 기존의 대규모 투자 기조 유지하고 있고 많은 곳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실적 미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본 지출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 이 두 군데가 가장 큰 수요처거든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하나 이유는 AI 알고리즘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칩을 더 많이 사는 것 네,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딥시크 때문에 이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겠네요. 이것도. 이번에 딥시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딥시크를 우리가 쓰고 안 쓰고 뭐 그게 머리를 떠나서 전체 이 산업 자체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불똥이 사실은 엔비디아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밑에서 예전 같으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줘야겠죠. 본인들이. 우리 삼성전자 못 보여줘서 저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여줘야겠죠. 실적이 실제로 늘고 블랙웰의 고사양의 블랙웰을 확실하게 출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예를 들어 지금 AI 회사들, AI 한다는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때려 버갖고 일단 나중에 돈 벌 거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딥시크 같은 데가 예. 무료로 뿌리고 오픈 소스로 하고 막 이래 버리면 예. 그 오픈 AI 같은데 이제 많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도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좀 아니면 눈치를 본다든지 적어도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회사들. 아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야 HM 그렇게 많이 사야 돼? 이제 이제 이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리즘 효율성 개선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우리나라 그만한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러면 걔네 했던 것처럼 요렇게 가지고 적은 자본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들 이런 거죠. 전에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픈 AI나 아니면 뭐 테슬라나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기네들이 원소스도 만들고 자기네들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걸 못하는 국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해가지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딥시크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네.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을 드릴 때 이거는 AI의 뭐 고점 찍고 내려가는 또는 이제 끝이 아니고 변화를 겪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미국 LA의 현지 법인 CJ 올리브영 USA를 설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후보 검토 중이고요. 향후에 CJ 대한통운 미국 법인과 협업해서 현지 상품을 현지에서 발송하는 물류망을 오.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규모인지 뭐 이런 거보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올리브영 워낙에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부터. 근데 미국은 뭐 멀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많이 또 돈도 많이 들죠. 네. 많이 못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올리브영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올리브영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우리 그 편의점 있듯이 상당 부분 많이 진출을 했어. 그리고 물류 창고는 이미 CJ 대인통으로 들어가 있어. 네. 상당히 좋은 그림이 그럴 수 있겠죠. 뭐 잘 성공하기를 바라겠죠. 이제 뭐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네, 네. 이런 부분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에스티로더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한국 화장품이 참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자 미국 전역에 또 우리 화장품 유통망이 또 생기는 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